20대 후반 남성이었는데 검은 변 보고 소열까지 했다 해가지고 응급실에 119를 실려 오셨어요. 위장관 찢어졌구나. 검사를 했는데 직장암이었던. 통계 말씀을 드리면 20대 30대 암 환자가 1년에 2만 명에 육박합니다. 20대 남성이 제일 심각한데요. 2020년 대비 114.5%가 늘어났고요. 암이라는 게 중장년 이후에로 걸리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막 살아왔다 싶은 젊은이들은 어떤 걸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자신하십니까? 난 젊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글쎄요, 요새는 20대 30대도 방심할 수 없답니다. 이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의학과의 최석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20년차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여의도 성모병원 진료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헤비스클리아는 습관학교 앱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랑 습관 만들기 노력하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20대 30대 젊은 층의 암 진단이 꽤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통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벌써 이제 20대 30대 암 환자가 1년에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 환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2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인 것 같고, 30대 후반 남성이 검은 변 보고 오늘은 토열까지 했다 해가지고 응급실에 119를 실려 오셨어요. 위장관 찢어졌구나. 내지는 술 많이 먹고 토 많이 하다 보면 말로리바이스티어라고 이제 식도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검사를 했는데 암이 발견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꽤 크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분 고생 많이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사례가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20대 후반 남성이었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고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맹장이나 장염이나 뭐 이런 거겠거니 하고 검사를 시작했는데 장마비 원인이 직장암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이런 거 보는 거 흔치 않은데 요즘은 진짜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20, 30대에 암 생겼다는 거는 사실 10대부터 생활 습관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다행이다. 많은 분들이 좀 듣고 나는 젊은이가 괜찮겠지.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대 때는 몸 신경 안 쓰는 전공의 시절을 보냈었고, 이게 정말 쌓이고 쌓여서 40대, 50대뿐 아니라 20, 30대에도 몸이 고장나는 시기가 됐다. 어렸을 때부터 좀 주의해야 되고 부모님들의 식탁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얘기를 드리고 그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말은 곧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누구나 방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 암이라는 게 중장년 이후에로 걸리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암이 단순한 가족력이라기보다는 생활 습관에서 오는 원인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생활 습관에서 오는 원인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이 20대, 30대에서 암이 폭증하게 늘어난 분류를 보면 가장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대장암이에요. 대장암이 통계에 따르면은 5년 사이에 무려 81.6%가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암은 갑상선암이랑 유방암인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과 관련이 되어 있고,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검진이 늘어나면서 확인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장암이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20대 남성이 제일 심각한데요. 2020년 대비 114.5%가 늘어났고요. 20대 여성은 92.6%, 30대 남성, 여성 합쳐서 남성은 84%, 여성은 74%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20대, 30대는 정말 폭증하고 있는 거죠. 2배가 늘었으니까. 5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우리 몸이 변하는 걸로는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10년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몸은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통계가 20년 전, 30년 전하고 비교한 것도 아니고 한 5년 전, 20년과 25년을 비교한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통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고, 생활 습관 말씀하셨지만 그럼 이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대장벽을 자극하고 암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저명한 것 같습니다. 10년, 15년 그 전에는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했고, 근데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배달 음식 많이 늘었고 혼자 지내는 분들이 늘면서 뭘 해먹는 게 많이 줄었잖아요. 초가공 식품, 음료수, 과자, 빵떡면 같은 흰색 음식들, 치킨 피자 같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면서 장벽에 자극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장벽이 자극을 덜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보면, 대장은 어떤 장기냐면 위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소장을 지나면서 흡수가 된 변의 초기 단계가 내려오면서 변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예요. 대장뿐 아니라 이 소화기관 전체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바깥쪽이거든요. 음식이 통과하는 거고 외부 환경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있을 뿐이죠. 균들이 같이 지내는 공생관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장에는 특히 많은 대장균들이 있고 유익균도 있고
있고 유해균도 있고 이렇게 건물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장의 벽들이 충격을 덜 받으려면 그런 변이 만들어지고 그 변들이 원활하게 하루에 한 번 대변을 통해서 장 바깥으로 나가야 유익균계 유해균들이 거기서 공생을 하면서 잘 지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유해균이 특별히 많아지는 환경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장벽이 계속 손상을 입을 수 있게 변이 너무 오랫동안 머문다든지 이런 환경들이 장벽에 계속 손상을 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장벽이 깨지게 되면 우리 니키가 신드롬이라고도 하는 그런 장벽 누수 증후군 같은 몸의 만성 염증 상태가 발생을 하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장벽에 손상이 가중이 되면서 대장암 내지는 직장암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환경이 변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익균들이 잘 먹고 자라고 공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채소 중심의 식사를 우리가 해야 되고, 초가공식품 얘기하는데 초가공식품이 뭐냐 하면 밀가루 같은 걸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합성 보존료, 착색료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만드는 음식들이거든요. 포장이 되어서 나온 것들의 상당 부분은 다 이제 초가공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물질들이 많이 적혀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초가공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장에 들어갔을 때는 대장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들이 없는 그냥 열량만 있는 껍데기들이 들어가서 빠르게 또 흡수가 돼가지고 장에서 변으로 만들 게 없이 그렇게 되면 변비도 일으키게 되고 장벽에도 계속 염증반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장벽에 손상을 주면서 암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식생활을 바꾸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대 만나서 어떤 걸 먹는지 자세히 볼 기회가 있으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요즘은 회의석상 같은 데 가도 미팅을 가도 과자 이렇게 쌓아져 있고 과하게 나와 있죠. 네, 이거를 대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대접 절대로 아니다. 공장에서 나온 이 음식은 내 몸의 생명력 뺏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좋은 의도로 줄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를 사회 전체가 공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암에서 유전적 요인 가족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좋은 식단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가족력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전혀 관리하지 않은 식단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가족력이 전혀 없더라도 암 1세대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전으로 암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유전이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정이 다 되어 있는 거고 DNA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결국은 걸리기로 했으면 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의사들도 그랬기 때문에 조기 진단만이 답이고 빨리빨리 진단해서 빨리 잘라내는 것만이 치료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20년 이전인데요. 그래서 나왔던 프로젝트가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네. 93년부터 2003년까지 전 세계 6개국에 자원을 모두 투여해가지고 우리 인간 DNA, 지놈을 다 분석해버리면 그걸 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도 미리 알고 그걸 치환할 수 있는 기술도 있으면 암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질환이 다 치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고 엄청난 자원을 투여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작년으로 완전히 마무리가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Y염색 체니문이 아직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 2003년도에 끝났다고 할 때도 80몇 프로만 완성이 됐다고 했고 25년도 초에 다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유전질환이 뭔지 알고 싶으면 혈액검사 대학병원 가서 이제 뽑아서 제출이 되면 일주일이면 내 유전질환 뭐가 가능성이 있는지가 다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전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암이 내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유전성일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봤을 때는 결국은 5에서 10%밖에 안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유전자를 다 분석해서 미리 알 수 있다 한들 암을 다 예방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머지 70, 80% 정도는 식생활, 생활습관과 외부 물질들, 감염 이런 것들이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나머지가 되고요. 20% 정도는 우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성을 완전히 배제는 또 못하는 거죠. 70, 80%는 우리가 환경 조절과 식생활 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족력은 왜 생기느냐? 가족성은 왜 생기느냐? 내가 잘만 하면은 다 예방할 수 있으면 가족성이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가족성에는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활 습관의 상당 부분이 사실 부모님한테서 배워서 내려오는 거예요. 게다가 식습관이 또 제일 중요해요. 식습관은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먹던 습관대로 내가 먹다 보면 그 습관을 그대로 갖고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또 물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가족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특히 엄마의 각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식탁을 담당하는 부분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이런 재밌는 연구도 있어요. 쌍둥이 연구입니다. 쌍둥이가 정말 DNA를 똑같이 갖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4만 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미국으로 입양을 간 한 분과 한국에서 그대로 입양이 됐던 한 분, 이렇게 환경이 달라졌을 때는 체형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건강 상태도 달라지는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다음 전체 4만 명 통계로 봤을 때는 같은 시기에 같은 암이 걸릴 확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는 시기가 많이 달라지든지 아니면 아예 안 걸리든지 이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달라져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서로 다른 환경, 다른 건강 상태를 가질까? 그거는 후성 유전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유전자에 각인이 돼 있는 건 맞죠. 네. 그게 DNA 변이가 되지 않는 한은 그대로 단백질을 복사해 가면서 살고 있는 건데 그 단백질이 복제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또 결국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틸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메틸기가 붙느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복제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발생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될지 안 될지는 생활 습관에 의한 메틸기가 붙을지 안 붙을지로 결정이 된다는 걸 알고 나면 아, 내가 부모님한테서 그 유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갖고 나갔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켜질지 안 켜질지가 결정이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쥐실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고티지 실험이라고 하는데 아고티지라는 거는 당뇨에 쉽게 걸리고 비만이고 암도 잘 걸리는 그런 쥐 종류가 있어요. 태생적으로 유발인자를 갖고 예,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쥐인 거죠. 이 아고티 쥐가 임신해 있을 때 부모가 먹는 사료에다가 엽산과 비타민 B군을 충분히 공급을 하면 아고티 쥐가 태어나지 않고 작은 생쥐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유전자가 배 안에서 엄마의 태반을 통해서 전달된 부분이 아기의 유전자를 바꾼다는 거죠. 먹는 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 그렇죠. 아기가 직접 먹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임신 중에 먹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태교 식사 이런 거 해가지고 음악도 잘 듣고 조심하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라는 게 아이의 DNA가 발현되는데 메틸기가 붙고 안 붙고를 다 그때부터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지내는지가 DNA를 끄고 켜는데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암의 발현의 70~80%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안 좋은 유전자, 부모님으로부터 암이 많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어도 충분히 나는 개선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설명한다라는 말의 입증이기도 하고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다. 어쨌든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은 알게 모르게 몸이 위기라는 사실을 신호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지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는 피곤할 때 뭐 바빠서 무리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부터 벌써 당대사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만성 피로, 몸이 자꾸 붓고 뭔가 별거 안 먹어도 살찌는 듯하고 체중이 늘고 하는 그런 만성 염증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는 거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 같은 거 해보시거나 아니면 응급실에서 이제 혈액검사 하게 되면 요즘은 이제 리피드 프로파일이라 그래서 지방 수치 같은 걸 같이 보거든요. 그런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무시할 게 아니고 벌써 내 대사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당장 지금 식생활을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간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많이 드셔서 간 수치 올라가는 분도 있지만 요즘은 난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라고 간에 술로 부담을 주지 않았는데도 초가공식품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그런 과당 음료들을 많이 먹어서 간에 부담이 생겨서 간 수치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만성 대사성 간염일 때도 이걸 그냥 둘 게 아니라 내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책에 좀 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술 들어가고 담배 들어가고 게다가 수면 부족까지 겹친다. 그러면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밖에 말할 수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고혈압 걸렸어. 네. 이제부터 약 먹어야 돼. 평생 먹어야 돼. 생각할 게 아니고 고혈압이 걸렸다. 당뇨가 왔다. 내지는 만성 피로가 있다. 간 수치가 올라갔다. 이런 초기 요소들을 우습게 넘기실 게 아니고 그게 결국은 혈관 질환의 초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실에 하루에도 몇 분씩 오십니다. 심근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의 초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성 대사 질환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표현하면은 암도 예전에는 그냥 유전자 질환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대사,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수분 대사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에너지들이 원활하게 잘 만들어지는 환경이어야 암세포로 변화할 수 있는 마이크로 캔서 인바이러먼트라는 것들이 안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암세포들이 자기 증식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내가 일조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5년에서 15년 뒤에 암세포가 1cm로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1cm의 암 하면 되게 작아 보이고 초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60쪽의 세포를 우리가 갖고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cm면 몇 개의 세포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지금 물어보시는 건데 뭐 억 단위가 되나요? 맞습니다. 억 단위입니다. 1억 개에서 10억 개의 세포가 들어있어요. 어휴. 2의 30승 정도가 되는 숫자인데요. 아니 생각 같아서는 그만한 암세포면 그냥 쏙 꺼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CT나 이런 검사에서 제일 작게 발견하는 게 1cm 정도거든요. 이제 1cm면 굉장히 조기 발견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우리 몸의 대사 환경에서는 벌써 암세포 하나가 발생을 해서 걔가 30번을 분열을 할 때까지 우리 몸이 방어를 못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평균 5년에서 15년이 걸린다는 거니까 사실 이 1cm짜리 암이 발견됐다는 거를 빨리 발견해서 좋다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5년에서 15년 전부터 얼마나 관리를 못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에 이런 말씀이 달리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열심히 산 우리를 왜 못 산 사람으로 만드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우리 몸의 대사 환경을 망치는 환경이 너무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청년들, 대학생들 너무 열심히 살고 있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으니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컵라면으로 때우고 사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유 젊으니까 괜찮아요. 저도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젊으니까 괜찮죠 했는데 우리 몸 망가지는데 2, 3년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2, 3년이면 우리 몸이 망가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으로 표현을 하는 혈액 지방이 등등 떠다니는 환경, 그게 이제 식습관 때문에 만들어지는, 특히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그 기존에는 초공식품 같은 그런 흡수가 빠른 단순당, 가공당이 원인이 제일 크게 되는데요. 그런 당들이 들어가서 과당으로 변환이 돼서 간의 글루카곤을 통해서 저장이 됐다가 나중에 너무 넘치게 되면 그걸 지방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높은 환자들이 응급실에 종종 보이는데요. 그런 중성지방들이 쌓이다 못해서 저장이 되는 곳이 이제 내장지방이거든요. 그런 내장지방들이 쌓인다는 거는 사실은 혈관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궤동맥궁의 하얀 석회화가 요즘은 50대, 60대에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요즘은 가슴 엑스레이나 배 엑스레이 찍어보면 하얗게 라인이 보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만큼 혈관 석회화가 일찍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석회화들이 초기에 큰 혈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세세한 혈관들도 그 혈관을 좁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고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막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작은 혈관들은 당장 티가 안 나고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식으로만 표현이 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큰 혈관에 오게 되면 그게 심근경색이 되는 거거든요. 이 관상동맥,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혈관의 70% 정도가 좁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조금만 운동을 해도 계단을 오르거나 걷기만 해도 가슴이 쪼여들지 아픈다든지 추운 환경에 갑자기 갔을 때 확 쪼여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게 협심증 단계. 그러다가 이제 그게 90% 이상 좁아지면 불안정성 협심증 상태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응급실에서 입원시킵니다. 입원시켜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는 상태니까. 심근경색은 그게 완전히 막혀서 당장 2시간 안에 뚫어지지 않으면 그 심장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상태로 오시는 게 심근경색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2, 3년 동안 몸이 망가져서 그런 증상들이 쌓이면 먹을 거 하나가 혹은 폭식 하나가 방아쇠가 돼서 응급실에 실려올 수도 있는 거군요. 이 혈관의 환경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 혈관 환경들이 다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방아쇠라고 할 수 있는 담배를 피운다든지 과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수면 부족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 안에 콜티졸 호르몬들이 많이 늘어나고 아드레날린 호르몬들이 늘어나서 혈관을 과도하게 수축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든지 드라마에서처럼 막 소리 지른 다음에 하고 자꾸 쓰러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벌일 수 있는 게 교감신경 과항진 상태가 갑자기 왔을 때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거든요. 이럴 때에 방아쇠가 당겨진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심장 혈관이 확 수축이 되면서 아니면 혈관이 찢어지면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뇌혈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응급실에 올 때는 정말 시간을 다투는 상태로 오는 거고 그래서 응급실에서 그런 환자분들을 열심히 치료를 해드리고 혈관 뚫고 해서 내보내면 그 환자들이 다시 좋은 건강 환경으로 돌아가시냐 하면 사실 병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다 치료했으니까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병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런 혈관이 나빠지는 환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병원에서 치료, 나빠진 거를 되돌리는 데만 열중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생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과당, 단순당이랑 가공당이 음식들에 들어가지 않도록 설탕세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지 않으면 그냥 혈관 뚫고 자 치료됐습니다. 약 먹으면서 혈관 넓히는 약 먹고 있으니까 당신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면 필경 다시 그 습관의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완치라는 건 없는 겁니다. 몇 년 뒤로 미루는 것뿐이죠. 다시 또 응급실로 실려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습관, 이 문화의 주범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맛집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제는 여행을 가도 맛집 순례를 하잖아요. 밥, 후식 사이에 어디 잠깐 들리고 또 카페 가서 또 칼로리 보충하고 또 잠깐 갔다 또 맛집을 찾아가서 먹는 행태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식탐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정말 뇌는 그런 탐닉을 원하는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뇌는 당을 강력하게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따랐다가는
일단은 우리 몸은 너무 빠르게 망가집니다. 예전에는 당이라고 해봐야 과일에 들어있는 당이 다였어요. 그 과일도 이렇게까지 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참외만 해도 당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환불해드립니다. 수박도 막 그렇고. 아니 14, 15도 안 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일도 설탕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너무 단맛에 길들여져가지고 그런 것만 찾는 거는요. 우리 뇌의 만족은 줄지언정 이 몸은 혈관은 금방 망가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에서 많이 하잖아요. 먹방 할 때 자연식으로 하는 거 봤어요. 천천히 먹어야 되고 자연식으로 먹게 되면 빠르게 먹고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달고 짜고 맵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극적이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그 원료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보기에도 좋아서 우리가 먹방을 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밤에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주문하면 이러면 거죠. 치명적인 거죠. 그렇죠. 유행으로 너무 단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것도 저는 사실 큰 위해를 공공적으로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널리 알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젊은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잘 안 받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20, 30대 건강검진 안 받았죠. 이게 내가 좀 막 살아왔다 싶은 젊은이들은 어떤 걸 점검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암 검진 같은 건강 검진은 40대 이후에만 있어요. 그리고 특히 위암 검진이라고 해서 위 내시경 같은 경우는 40대 이후로 2년마다 한 번씩 주어지고요. 젊은 사람들이 검진을 할 기회는 사실 뭐 회사를 이동한다든지 네네. 이럴 때 한 번씩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밤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위해 요소가 있을 때는 조금 더 건강 검진을 자세히 하게 합니다. 그런 사례 말고는 사실 20대, 30대에서 건강 검진을 제대로 할 기회가 별로 없거니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 건강에 대한 자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귀찮게 내시경을 왜 해? 귀찮게 대장 내시경 어떻게 해? 이러면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사실 20, 30대에 건강검진을 많이 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의 목적은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어떤 진단을 빠르게 해서 치료를 해서 이 사회 전체가 건강이 늘어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 30대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거는 체중, 뭐 혈압, 혈당 이런 수준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거기서 이상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검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본인이 뭔가 생활 습관에서 분명한 위해가 있다. 예를 들면은 담배를 꽤 많이 태운다. 우리가 담배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하루에 한 갑을 태우면은 그걸 10년 태웠다. 10갑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갑씩 10년을 폈다 그러면 5갑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만큼 위해가 쌓이기 때문에 폐에도 그렇지만 구강에도 그렇고 모든 몸의 혈관에 다 악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담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담배 같은 경우는 위해 물질이 70여 종의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고 그러고요. 7천여 종의 위해 하합 물질이 들어있다고 할 정도니까 위해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죠. 암의 위해 요소들 중에 담배가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폐암은 당연히 남성에서는 90%의 원인이 되고요. 여성에서는 60%의 원인이 됩니다. 다른 암들 중에서도 췌장암 같은 경우는 담배랑 직접 받는 것도 아니고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데, 췌장암조차도 담배가 1순위 원인입니다. 40%의 췌장암이 담배 때문에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담배, 술도 마찬가지죠. 알코올로만 되어 있어서 알코올 하면은 그냥 우리 몸에서 대사돼서 에너지로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영양물질이 없을 뿐이지 뭐 위해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알코올이 그냥 순수 알코올이 아니거든요. 알코올이 대사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위해 물질, 극독 발암 물질로 바뀝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우리 몸의 피부를 빨갛게 만들기도 하고 열이 나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 빨갛게 발생하는 아시안 플러시, 얼굴 빨개지는 홍조 현상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극독으로 작용을 합니다. 몸에서 아세트알데히드 잘 대사를 못하는 거죠. 에탄올로 대사를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코올 음주도 굉장히 위해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초과공식품들로 인해서 혈당을 피크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은 뭐 혈관부터 시작해서 장기들의 손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적어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정도는 늘 확인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 30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 국가건강검진서도 한 번씩 하라고 할 때 있으면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20, 30대는 사실은 증상이 있을 때 무시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뭔가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자주 체하고 검은 변을 본다든지, 식사를 했을 때 금방 불러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평소에 없었다가 점점 생기면서 체중이 6개월 내에 자기 체중이 10% 이상 빠진다, 이런 게 있을 때는 무시하지 말고 빨리 내시경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에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그 해당 과에 맞는 진료를 보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거지, 건강검진으로 다 검사를 하라고 하기에는 20, 30대의 암은 놓칠 가능성이 높죠. 이제 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특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위암보다 20, 30대에서 문제가 되는 건 대장암이잖아요. 대장직장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변이 자꾸 손가락 굵기처럼 얇아졌다가 또 설사가 나왔다가 반복이 된다든지, 변비가 자주 발생한다든지, 변을 봤는데도 편하게 본 것 같지가 않고 자꾸 뭐가 남는다든지, 또 혈변이 나오는데 그런 치질 때문에 발생하는 혈변은 끝에 조금 나오거나 닦을 때 나오는 혈변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변과 함께 나오는 혈변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은색 거무튀튀한 혈변이 나온다.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직장암, 대장암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장 내시경을 소화기내과 가서 예약을 하시고 한 번은 확인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셔야 하고요. 일단 식습관부터 점검하시고 내 몸 상태 점검하시고 필요한 진찰, 필요한 검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과장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느낀 현실 그대로를 전해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의학과의 최석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몸은 어쨌든 끝까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마지막 신호라도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과 삶, 여러분의 건강을 늘 염려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